안녕하세요. 주류 회사에 다니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음식으로 불평하는 사람을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고픈 자는 음식을 가리지 않는다는 맹자님의 말이 있잖아요. 눈앞에 잘 차려진 음식을 보고 불평 따위를 하는 사람은 음식 재료가 된 동물이나 식물에 대한 예의도 또 그 음식을 만든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기에 배부른 불만을 늘어놓을 수 있겠죠. 음식에 대한 불만을 할 수 있는 만큼 배도 자만심도 차고 넘칠 정도로 불렀기에 아마 가능한 것 같아요. 물론 이 생각이 제 머릿속에 자리 잡은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배부른 인간과 손절하고 나서야 깨달은 인생의 교훈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교훈을 얻게 된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30에 이직한 주류회사 광고 홍보팀에서 지금까지도 일을 하고 있어요. 주류회사에 일하는 만큼 술에 대한 각별한 애정도 있지만 광고 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 협업을 할 수 있다는 게 제 적성에 잘 맞았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면서 일에 대한 에너지를 얻는 제게 딱 맞는 일이었죠. 하지만 꼭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제게 좋은 일만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이 일을 하면서 남편을 만나기도 했으니까 말이죠. 남편은 케이블 방송국에 소속된 카메라 감독이었어요. 저희 회사 광고 촬영팀 카메라 감독인 남편과 저는 총 2번의 일을 함께 했고, 나이 차이도 3살밖에 안 나던 저희는 그 과정에서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광고 시안이 나오고 나서 제가 종종 촬영 현장에 나가 피드백을 해야 했거든요. 처음 남편에게 끌리게 된 계기는 참 사람이 프로페셔널 했었어요. 저는 연인이 되기 전에 남편이 본인 일을 하는 모습을 많이 봐서인지 자연스럽게 그 모습에 끌리게 됐습니다. 나중에 연인이 된 다음에 알고 보니 남편도 자기 일에 열심히 하는 제 모습에 마음이 갔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저희는 광고 촬영을 하는 동안 잦은 다툼도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촬영이나 결과물을 놓고 촬영팀과 마찰이 있기 마련이었죠. 근데 그때마다 총대를 메고 앞에 나섰던 게 저희 광고팀에서는 저, 촬영팀에서는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강 팀장님. 그건 어렵죠. 저희는 시한대로 했습니다. 감독님, 저랑 같은 영상 본 거 맞으세요? 여기 구도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렇게 한동안 화면 앞에서 왈왈거렸는데 남편이 갑자기 헛웃음을 치더니 제게 그러더군요. 이렇게 소모적으로 싸우니까 배까지 고프네요, 팀장님. 저 앞에 포장마차 가서 우동이나 국수 드실래요? 제가 살게요. 제가 배가 비면 머리도 도통 안 돌아가거든요. 혹시 알아요? 배가 차면 팀장님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지? 그 말을 듣고 좀 어이가 없긴 했지만 저도 그때 점심도 거르고 현장에 나와서 일했던 터라 좋다고 했습니다. 보기 껄껄한 사람과 마주보고 국수를 먹으면 불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업무 외적인 대화를 하니까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대화가 잘 통하고 재밌기까지 했습니다. 둘 다 일적으로는 저마다의 고집이 있기에 자주 부딪혔지만 오히려 그런 서로의 전문적인 모습을 이해할 수 있었고 존중할 수 있었기에 더욱 가까워진 것 같아요. 왜 애정보다 애증이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남편과 연애하는 동안 특별한 점이 있었다면 그건 좋아하던 연예인을 모두 만날 수 있었다는 점이 있었어요. 남편이 방송국에서 촬영이 바쁜 날이면 제가 방송국에 가서 종종 짧은 데이트를 했는데 그때마다 남편이 방송 일 하면서 친해진 연예인을 제게 소개시켜주곤 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과 사진도 찍고 앨범에 사인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다 남편 덕분이었습니다. 저희 둘 다 일 욕심이 있어서 결혼은 최대한 뒤로 미뤄두고 있었는데 연애하고 2년 정도 됐을 때 제가 임신을 하게 됐어요. 결혼 생각이 있긴 있었지만 미루던 저희 둘에게 임신은 오랫동안 방치했던 쇳불을 당김에 뺄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부랴부랴 시댁과 친정의 결혼 전 인사를 드리고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어요. 저희 집은 인사를 둘로 나눠서 했는데요. 저희 어머니께 한 번, 저희 아버지께 한 번, 이렇게였어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성인이 됐을 때 바로 이혼을 하셨거든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보란 듯이요. 그 당시 저나 오빠에게는 부모님의 이혼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거라고 느껴지긴 했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기다리고 기다리다 자식들이 모두 성인이 된 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결정이 이미 된 사안이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된 새해에 어머니께서 제게 한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수정아, 엄마 더 이상 참고 살기 싫어. 너랑 네 오빠가 다 클 때까지만 참자고 10년이 넘게 살았어. 이제 정말 끝이야. 네 아빠가 싹싹 빌기 전까지 엄마 마음 달라질 일 없을 거야. 물론 이혼이 충격적이긴 했지만 딸에게 저 말을 하는 어머니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 속을 참 많이 썩히셨거든요. 아버지께서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기계 운전원이셨어요. 근데 현장에서 일이 끝나면 정말 매일같이 술을 드셨습니다. 그냥 술만이 문제가 아니라 술을 드시면 연락이 안 되니 집에 계시는 어머니는 속이 말이 아니게 된 거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자다가 목이 말라서 일어나거나 화장실 때문에 일어나면 거실 한가운데서 덩그러니 앉아 아버지를 기다리는 어머니 모습을 종종 봤던 게 기억이 나요. 현장 근무도 하루의 절반 이상을 밖에 있는데 술 먹느라 또 밖에 나돌아 다니시니 솔직히 한 달에 아버지 얼굴을 보는 게 손에 꼽을 정도였고요. 어머니는 그런 초조하고 불안하고 가족으로서 무시받는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으셨던 겁니다. 두 분은 바로 합의 이혼을 하셨고 그 후로 오빠와 저는 자취를 하기 전까지는 어머니와 서울에서 함께 지냈어요. 아버지께서는 따로 경기도에 집을 얻어서 생활하셨고 저와는 종종 연락을 하셨고요. 어쩌면 제가 결혼을 계속 회피하고 미뤘던 건 부모님의 이혼이 그때까지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아버지와 정반대 사람이기도 했어요. 술, 담배는 전혀 안 했고 일을 안 하는 여가 시간에는 밖보다는 안에서 보내는 걸 좋아하는 것까지도요. 부모님의 상황 때문에 남편에게는 부모님을 한 번에 인사시킬 수 없어서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남편은 그런 저를 이해해주고 배려도 해주었어요. 친정이 두 곳인 것과 다름없는데 결혼 후에 명절이나 어버이날 같은 때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을 챙길 때마다 불만 한 번 한 적도 없습니다. 시댁도 저희 부모님 상황에 대해 별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상견례는 저희 어머니와 오빠만 참석했는데 나중에 시아버지께서 저희 아버지만 못 만나봤다고 따로 본인이 하는 추어탕집에 초대를 해서 식사를 대접하셨죠. 또 저희가 결혼할 때 시댁에서는 신혼집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셨고 남편이 모아둔 돈과 합쳐서 25평짜리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신혼집에 들어가는 혼수와 결혼식 비용을 부담했고요. 결혼 준비를 할 때는 100가지가 넘는 이유로 다툰다고 하잖아요. 정말 하나부터 100까지 다 의견 조율을 해야 하는데 그게 100번의 싸움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요. 근데 이상하게 저희는 결혼 준비하면서 다툼이 없었어요. 둘 다 꼼꼼해서 그런지 각각 파트를 나눴고 조언이나 동의가 필요하면 대화로 했고요. 같이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손발이 착착 맞았던 때가 없었는데 저도 남편도 결혼 준비하면서 둘이 예전에 일을 이미 해봤기에 결혼 준비라는 프로젝트가 조금은 수월하게 진행이 된다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아마 이때 소소한 다툼도 없이 물 흐르듯 잘 흘렀기에 나중에 일어날 지진과도 같은 균열을 더 예측하지 못했고 또 배로 충격을 받았을 것 같네요. 그때는 앞으로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지금처럼 모든 대화로 풀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해하면서 극복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적어도 저는 말이죠.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서 저는 첫째를 낳았고 1년이 안 되는 육아휴직 후에 바로 복직을 했어요. 다행히 결혼 초에 남편과 육아나 일 문제로 마찰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 문제보다는 밥 문제로 더 싸운 것 같아요. 저는 좀 일이 바쁘고 몸이 피곤하면 대충 차려서 배만 채우거나 아니면 밥 먹는 건 뛰어넘고 바로 씻고 자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남편은 몸이 얼마나 힘들든 배는 제대로 된 음식으로 꼭 채워야 잠을 자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의 음식에 대한 진심에 화가 나고 서운했던 건 제가 결혼 후 임신으로 배가 불러올 때였어요. 입덧이 좀 심해서 물도 입에 잘 못 댔거든요. 고작 해야 사탕 몇 알 녹여 먹고 정말 정 안 되겠다 싶으면 꾸역꾸역 미음을 먹었어요.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어졌고요. 근데 제가 입덧으로 그 고생을 하는 걸 아는 사람이 집에서 온갖 재료로 지 먹을 음식을 이것저것 해먹는 겁니다. 아니, 그럴 수 있죠. 본인 집에서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당연히 알아서 해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너무 배려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시아버지 가게 추어탕이 갑자기 생각난다고 퇴근하는 길에 포장해서 집으로 들고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남편이 현관문을 들어서자마자 나는 냄새로 바로 화장실로 직행했고 그날 힘들게 넘긴 죽을 다 개원했어요. 제가 조금만 주의해달라, 먹는 건 당신 자유인데 그래도 내가 냄새만 맡아도 괴로운 입덧 심한 시기에만 좀 조심해달라고 해도 말로만 알겠다고 하고 배려가 하나 없는 겁니다. 하루는 주말 전에 장을 산더미처럼 봐온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야? 생선 샀어? 나 음식 프로그램 찍는 거 있잖아. 거기서 이번에 출연자들이 고등어 김치찜을 먹으러 갔거든? 와, 근데 너무 맛있겠더라. 오는 길에 어머니 묵은지도 좀 받아왔으니까 내일 이걸로 나 만들어줘. 뭐? 지금 그냥 포장돼 있는 냄새도 맡기 힘든 사람한테 고등어랑 묵은지로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아니, 당신이 하면 되잖아. 나는 잘 할 줄 모르니까. 당신 예전에 연애할 때 돼지고기 김치찜 해준 적 있지? 그 맛도 생각나고 당신이 해주면 좋겠는데. 내 말이 그렇게 이해하기 힘들고 들어주기 힘들었어? 내가 평생도 아니고 나 입덧으로 힘들 때만 좀 참으라고 했잖아. 그걸 못 참고 나한테 이 비린내 나는 생선이랑 군내 나는 묵은지 들이밀면서 음식을 해달라고 하고 싶어? 당신 지금 막걸리 5병 마시고 다음날 숙취가 심하다 못해서 하루 종일 아니 며칠 내내 안 가시는 사람한테 음식 해달라는 거야. 당장 안 먹으면 죽어? 나는 당장 이 음식들 냄새만 맡아도 역해서 죽을 것 같은데? 제발 당장 뭐가 중요한지 생각 좀 해봐. 당신 먹는 거 좋아하는 건 아는데 그게 지금 임신한 당신 안에 부대끼고 미식거리는 속보다 더 중요하냐고. 그 후로 음식으로 저를 힘들게 하진 않았습니다.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집까지 끌고 오지 않고 밖에서 먹고 들어오고 옷에 밴 냄새도 꼭 빼고 들어왔죠. 그제서야 남편은 상황이 힘들면 밥은 대충 때울 줄 알게 된 것 같았어요. 근데 본의 아니게 결혼 3년 후에 남편은 집에서 본인이 그렇게나 원하던 호화로운 밥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아닌 바로 저희 어머니께 말이죠. 이건 전부 저희 오빠의 비극적이고 한심한 결혼 생활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오빠는 저보다 5년 먼저 결혼을 했는데 일을 하던 회사에서 만난 후임과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었습니다. 결혼 후 새언니는 바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고 1년 후에 조카도 태어났어요. 저는 오빠랑 정말 필요할 때 아니면 연락을 안 해서 그냥 소식 없이 잘 살고 있나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분명 오빠도 직장인은 직장인인데 이상하게 어머니와 통화를 하거나 하면 오빠가 어머니 댁에 와 있다는 말을 자주 들었어요. 종종 어머니 댁에 가도 오빠가 먼저 와 있거나 하는 날도 있었고요. 무뚝뚝한 오빠가 이상하게 어머니를 찾는 날이 많아지는 게 의아해서 어머니께도 무슨 일 있냐고 물으니까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냥 와서 밥 먹고 가는 게 다라고 하시더군요. 그때 더 제가 파고들었어야 했는데 몇 달 뒤 어머니 댁에 있던 제 오래된 노트북을 찾으러 갔다가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댁 등기부 등본을 말이죠. 그리고 그 서류에는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담보대출 받은 내역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바로 뒤집어졌죠. 1억이 넘는 대출을 저희 어머니께서 왜 받으셨겠어요? 바로 어머니께 서류를 보이면서 닥달을 하니까 어머니께서는 그제야 말씀해 주셨어요. 네 오빠가 결혼하고 조금씩 돈을 가져갔었어. 처음에는 1,000만 원, 그 다음에는 3천 정도. 왜? 오빠가 그 돈이 어디에 필요하다고 가져가요? 아휴, 다 주연이 걔 때문이지 뭐. 알고 보니 오빠가 어머니께 돈을 요구하게 된 이유는 모두 새언니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나마 변명거리가 있었어요. 새언니가 접촉사고를 내서 합의금이랑 차 수리비가 필요하다. 새언니 친정어머니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하다. 새언니 동생이 사고를 쳐서 돈이 필요하다 등등. 작은 중소기업에서 월급쟁이로 일하는 오빠 월급은 뻔한데 저런 크고 작은 사고가 터지니 손쓸 도리가 없었나 보다 하고 어머니께서는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런 이유도 없이 돈이 필요하다고 왔다네요. 주연이가 돈 없으면 나랑 이혼한대요. 돈 안 가져오면 이혼이고 애들도 평생 못 보게 한대요. 라고 어머니께 돈을 더 가져간 겁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더 이상 못 도와준다 못을 받고 나니 이제는 정말 이혼할 지경이라고 하면서 우울증까지 걸린 오빠가 돈을 달라고 본인 목숨을 가지고 어머니를 위협하니 부모로서 어떻게 다른 선택을 못 하셨던 거죠.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집은 이자도 원금도 갚지 못해서 은행에 넘어가 버리고 오빠는 이혼을 했어요. 새언니는 정말 애들을 데리고 거의 숨다시피 집을 나갔고 오빠는 가족을 모두 잃었다는 상심에 빠져 회사도 못 나가고 그대로 폐인 생활을 하게 됐어요. 심지어 그때 둘째를 막 임신했을 때인데 둘째를 임신했다는 기쁨도 이때 악몽들 때문에 전부 가려서 느낄 새도 없었어요. 기가 막힌 건 그 지경이 되고도 오빠는 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정신 차리고 지방에 혼자 내려가서 막노동을 하면서 사람 노릇을 하면서 살지만 그때는 제가 정말 임신까지 한 몸으로 오빠 멱살을 잡았네요. 네가 제정신이냐고. 네 결혼 망한 건 네 사정이지 왜 엄마를 길바닥에 낳았는 지경까지 끌어내냐고 진심으로 두들겨 팰 뻔했습니다. 아마 어머니께서 말리지 않았으면 저도 오빠도 둘 다 다른 의미로 경찰서에 갔을 거예요. 진짜 문제는 오빠도 아니고 바로 어머니의 거처였네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물이 턱끝까지 차오른 것처럼 숨이 막혀옵니다. 부르는 혼자 오지 않고 꼭 짝을 지어서 온다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께서는 유방암 일기 진단까지 받고 마셨거든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월세방이라도 얻어서 어머니를 모시려고 했는데 몸까지 안 좋으시니 눈앞이 깜깜했죠. 그때 남편과 상의 후에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가족이라도 장모님과 함께 살면 남편이 불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남편이 먼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엄마를 우리 집에? 나는 괜찮지만 당신이 불편하진 않겠어? 불편한 만큼 우리도 장모님께 도움받을 수 있잖아. 희정이도 그렇고 당신도 이제 배불러 올 텐데 장모님이 곁에서 도와주시면 몸도 마음도 편하지 않겠어? 둘째 태어나고 당신 복직하면 따로 시터 구할 필요도 없고. 아,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 엄마 치료 끝날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부탁할게. 그때 되면 월세든 전세든 구해서 엄마 따로 모시면 되니까. 그때는 정말 남편에게 고마웠어요. 아무리 어머니께서 집에 계시면서 저희 집 집안일을 도와주실 순 있어도 같이 산다는 건 많은 결심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결심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준 남편에게 고마웠고 또 미안했네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남편이 저희 집으로 어머니를 모신 건 정말 가족이라서 사위로서 장모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아주 싸게 노예를 들였다는 속내를 알지 못했을 때는 말이죠. 어머니께서는 저희 집에 계시면서 마음이 많이 불편하셨나 봐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잠기 밝은 첫째를 봐주셨고 저와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아침밥을 해주셨어요. 시간이 아침이었지 진짜 매일 10첩, 8첩 반찬을 만들어서 식탁을 꽉 메워주셨죠. 그때는 이미 남편과 한 차례 아침은 빵이나 간단한 음식으로 먹자고 합의를 한 후라서 어머니께 몸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아침은 든든히 먹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셨고요. 남편은 장모님이 이렇게 해서라도 불편한 마음이 사라진다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게 두자고 입에 침을 줄줄 흘리면서 말했어요. 남편은 좋았겠죠. 어머니께서 집에 들어오신 후로 한 달 만에 8kg가 찔 정도로 잘 챙겨 먹었으니까요. 어머니는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집안일을 빈틈없이 하셨어요. 제가 출산 휴가를 받기 직전까지 혼자서 음식이나 청소, 빨래와 첫째 육아까지 모두 전담을 하셨다니까요. 저는 오히려 그런 어머니의 노력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데 남편은 너무 편하다고 장모님 덕에 첫째 낳고 사람처럼 산다고 좋아하더군요. 뭐 남편이 어머니와 함께 사는 걸 편하게 생각한다니 다행이긴 한데 묘하게도 빈정이 좀 상하더라고요. 이런 기분 이해하시려나요? 아니, 육아나 청소 정도는 본인이 퇴근하고 좀 알아서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눈치 보면서 다 해줄 사람이 생겼다 이거인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더군요. 심지어 조금씩 불평까지 했어요. 장모님, 오늘 보니까 셔츠가 등 부분이 안 다려져 있어요. 다음에는 신경 좀 써주세요. 장모님, 그저께 드라이 맡긴 옷 찾아오셨어요? 어제 가져가라고 문자 와 있던데. 아, 장모님, 이틀 내내 김치찌개 지겨워요. 내일은 시원한 국물 좀 해주세요. 남편의 이런 투정에 어머니께서는 그저 웃으면서 들어주셨지만 옆에서 보는 저는 치가 떨렸어요. 나중에 남편을 안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 얹혀 산다고 생각하는 건 내가 막을 수 없는데 아무리 그래도 당신 장모고 지금 항암치료 받는 사람이야. 근데 그런 사람한테 이것저것 시키고 들고 싶어? 아니, 나는 장모님이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시고 너 집에서 혼자 심심하지 않을까 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도 마. 당신 지금 사위 눈치 보는 장모님 이용하는 거야. 이럴 거면 그냥 엄마 월세방 하나 얻어서 내보낼게. 아, 아니야. 알겠어. 이제 선 좀 지킬게. 저는 이때 그래도 남편이 말을 알아듣고 자중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집에서 이것저것 해주는 사람이 생기니 너무 편해서 정말 잠깐 통제를 못하고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진짜 저희 결혼 생활의 문제는 제가 둘째를 낳고 나서부터 절정에 치달았어요. 제가 둘째를 임신하고 30주부터 급속도로 살이 붙기 시작했거든요. 일을 같이 해서 체중 관리에 신경을 못 쓰기도 했고 그 당시 어머니 병원 문제 때문에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먹는 걸로 풀었어요. 결정적으로는 임신 막바지에 호르몬 문제 때문에 체중이 더 늘긴 했지만 출산을 하고 나서는 그래도 빠질 줄 알았죠. 하지만 둘째를 낳고 나서도 제 체중은 68kg에 멈춰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임신 중독증을 우려했고 주변에서도 아무리 임신을 했어도 살이 찐 게 아니라 부은 것처럼 보이는 저를 걱정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주변에서 달라진 제 외모에 손가락질을 한다 한들 제 집에 있는 인간의 반응처럼 아프진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몸무게가 60을 넘어가면서부터 조금씩 제게 눈치를 주기 시작했어요. 부엌에서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는 아침을 먹고 있으면
지나가면서 꼭 한 소리씩 했어요. 아무리 임신을 했어도 그걸 꼭 먹어야겠어?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희정이 가졌을 때 입덧했던 건 다 쇼였지? 라는 밉살 맞은 소리를 해서 사람 입맛을 다 버려놨죠. 둘째를 낳고 나서 제 배를 보고 한 말도 가관이었어요. 애가 빠져나가고 흐물흐물해진 제 배를 보고 남편은 애 낳은 거 맞아? 낳았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나와 있다고? 알고 보니 쌍둥이였던 거 아니야? 하나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라고 말하면서 웃는 겁니다. 그게 지금 목숨 걸고 지 자식 낳은 사람한테 할 소리인가 싶어서 짜증이 확 차올랐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마주보고 웃으면서 말했죠. 그럼 당신 배도 임신해서 그렇게 튀어나온 거야? 몰랐네. 남자도 임신을 할 수 있다니. 어디 실험실에 알려야겠다. 라고요. 남편은 머쓱했는지 본인 나이 되면 남자들은 다 이렇게 된다. 여자랑은 다르다 웅얼거리는데 듣고 싶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끝까지 지 몸은 생각도 안 하고 애 둘 낳은 책에 틈만 나면 시비를 걸었습니다. 둘째를 낳고 한 석 달 정도 흘렀을 때였어요. 어머니는 아기 방에서 첫째와 함께 잠이 드셨고 저는 둘째를 막 재우고 나왔을 때였어요. 둘째가 자기 전에 제 옷에 토를 해서 앞 가슴 쪽에 얼룩이 져 있었죠. 샤워 후에 갈아입어야겠다 하고 거실로 나왔는데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제가 이제 왔냐고 아는 척을 했는데 남편은 정말 가라앉은 눈으로 저를 아래부터 쭉 훑어보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그 눈길이 제가 안방에 들어와서 갈아입을 옷을 꺼낼 때도 계속 붙어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 왜 그렇게 쳐다봐? 아니, 내가 오늘 땡땡이랑 촬영을 했거든? 당신도 알지? 얼마 전에 셋째 나온 그 여배우. 알아. 엄마가 저번에 그 사람 나온 드라마 재방송 보시더라. 근데 참 비교를 안 할래도 안 할 수가 없다. 그 배우는 애 셋 낳고 바로 방송 나왔는데도 그렇게 처녀처럼 곱던데 당신은 둘째 낳고 어떻게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냐? 뭐? 무너져? 진짜 말 함부로 한다? 누가 보면 나 혼자 애 낳은 줄 알겠어. 내가 누구 애 낳느라 이렇게 됐는데? 살찐 건 당신 혼자 찐 거잖아. 왜 그 책임까지 나한테 떠넘겨? 나 방송국에서 일하면서 연예인들 만나면서 눈은 하늘만큼 높아지는데 집에 와서 살찌고 구질구질하게 있는 아내 보면 동태 눈가라 안 되겠냐? 그래, 주제 모르고 눈이 하늘처럼 높아지긴 했지. 근데 당신은 일하면서 여자 연예인만 보니? 남자 연예인들은 안 만나? 젊고 잘생긴 애들하고 나이 들어도 관리 잘해서 미중년된 남자 연예인들 보면 당신이랑 비교 안 하냐고. 진짜 어이가 없다. 비교할 거면 제대로 해. 나랑 그 배우만 할 게 아니라 그 여자 남편도 당신이랑 비교할 줄 알아야지. 그 여자 남편도 연예인이잖아. 당신처럼 윗배 아랫배 빈틈없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40 넘어서도 관리해서 복근이 있더라. 그건 생각 안 해봤어? 방송국에서 오래 일을 해서 진짜 현실 감각이 떨어진 건지 돈과 시간으로 공들여 관리하는 연예인과 본인 아내를 비교하다니 제정신이냐고요. 저는 저한테 시비를 걸 정도로 시간이 남아돌면 그 시간에 애들이나 좀 보라고 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진짜 서럽고 화가 나긴 했지만 저한테 시비를 거는 건 그래도 참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까지 저 히스테리를 부리는 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둘째가 태어나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어머니께서 치료를 받으시다 치료 부작용으로 며칠 병원에 입원을 하셨거든요. 어머니는 퇴원하고 나서도 몸이 회복이 안 돼서 안정을 취하셔야 했어요. 저도 복직을 한 후였지만 어머니께는 집안일도 신경 쓰시지 말고 쉬시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래도 가만히 있기 뭐 하셨는지 밥이나 청소는 꼭 하셨어요. 근데 몸이 안 좋으시니 예전처럼 8첩이나 되는 밥상은 봐주실 수 없었죠. 그래도 그냥 후라이에 밑반찬, 국이어도 그때 어머니 몸 상태로는 감지덕지하면서 받아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퇴원 후에 전보다 빈약해진 반찬을 보면 일단 한숨부터 쉬었어요. 아침에도 밥 한 공기 뚝딱 다 먹던 사람이 반찬이 조금 부실해지니 바로 반응을 보이더군요. 반 공기는 고사하고 한 번은 한 숟가락 먹고 그냥 출근해 버렸고 또 한 번은 아침에 밥상을 쓱 보더니 코웃음을 치더군요. 믿어지시나요? 아니 장모님이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편찮은 상황에서도 집안일도 해주시고 심지어 아침밥을 차려주셨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먹을 것이지 코웃음을 치다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먹기 싫으면 그냥 지나가지 왜 사람 기분 나쁘게 웃고 난리냐고 하니까 대답도 안 하고 바로 출근해 버렸습니다. 근데 점점 선을 넘던 인간이 기어코 사고를 쳤어요. 그날도 어머니께서는 아픈 몸을 이끌고 일찍 일어나셔서 저희 아침밥을 차려주셨어요. 제가 먼저 일어나서 주방에 들어갔어도 어머니께서는 제 등을 떠미시면서 본인은 괜찮으니까 둘째 깼는지 확인하고 출근 준비를 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둘째를 확인하고 씻고 나왔어요. 그 시간 동안 어머니는 햄 몇 조각이랑 김치와 밑반찬과 된장국을 해주셨죠. 남편도 그날은 밥을 먹고 갈 생각인지 씻고 나와서 식탁에 앉더라고요. 근데 어머니와 제가 식탁에 마주 앉은 순간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장모님, 솔직히 너무한다고 생각 안 하세요? 내가? 곽서방, 내가 뭘? 아니 솔직히 저희 집에 몇 년 동안 얹혀 살면서 병원비까지 받고 계신 분이 저라면 미안해서라도 이런 밥상 못 내놓을 것 같은데요? 당신 왜 아침부터 헛소리야? 먹기 싫으면 먹지 마. 당신만 먹으라고 한 밥도 아니고 당신 아니어도 먹을 사람 있어. 그래, 너는 네 엄마가 차려준 거니까 군소리 없이 먹겠지. 근데 장모님 사위는 백년 손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귀한 손님한테 고작 햄 몇 조각에 김 몇 장해서 대접을 해요? 손님도 손님 나름이고 무슨 옛말 하나로 대접받을 권리를 운운하고 앉아 있어? 아휴, 곽서방,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지금 성한 몸이 아니잖아. 그래, 나도 얹혀 사는 입장에 가만히 있는 게 마음이 안 좋고 수정이랑 자네 출근 전에 뭐 좀 먹이려고. 네,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는 그래서 많이 노력하셨죠. 근데 이거 몇 년 지나니까 그 성의 다 잊어버리셨잖아요. 안 그래요? 아프다는 것도 몇 번 변명으로 쓰면 효력 다 잃는 거예요. 처음에 얹혀 살아서 미안하다고 밥상도 호화찬란하게 만들어주시더니 이제 좀 해이해지셨는지 미안하지도 않으시죠? 당신 진짜 그 입 안 다물어? 아, 그렇잖아. 몇 년 지나니까 이제 본인 집 갖고 아예 눌러 살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이럴 수 있는 거지. 장모님 잊으셨나 본데요. 이 집 저랑 저희 부모님이 산 집이에요. 이 사람 돈 한 푼도 안 들어가서 공동 명의인들 제 집이나 다름없다고요. 진짜 미안하시고 성의를 보이실 거면 뭐 반성문이든 각서든 쓰시던지요. 앞으로는 얹혀 살면서 고마운 마음 잊지 않고 뭐든 열심히 하겠다는 의미로요. 그렇게 안 하시면 저는 영 믿음이 안 갈 것 같은데요. 솔직히 장모님이 여기 사시면서 하는 일이 다 거기서 거기고 저희야 시터나 가정부 고용하는 게 더 짝! 남편의 건방진 목소리를 뚫고 마치 찢어지는 듯한 파열음이 집안에 퍼졌습니다. 저희 어머니 앞에서 반성문을 운운하는 남편을 보고 참지 못해 제가 손을 들고 만 거였어요. 저는 있는 힘껏 남편의 뺨을 후려쳤고 저보다 두 뼘은 더 큰 남편은 고개가 돌아가 휘청거릴 정도였어요. 어머니는 급하게 나와 있던 첫째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셨고요. 방문이 닫히기가 무섭게 남편은 저를 보고 눈을 부라리면서 고함을 쳤어요. 미쳤어? 네가 감히 날 쳐? 그래, 쳤다. 마음 같아서는 여기서 숨통까지 끊고 싶어. 네가 사람이니? 엄마가 태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반찬 투정을 하고 있어. 네 나이가 몇인데. 너 4살도 아니고 42이야. 42.
네 자식들 보기도 창피하지 않니? 희정이도 너보다 상도덕이 있겠다. 그럼 얹혀 살면서 이 정도도 안 해? 내 집에서 살게 해주는데 이 정도도 말도 못하냐고. 야, 우리 엄마가 공짜로 이 집에 있었니? 엄마가 이 집에서 한 일이 몇 갠데. 그거 돈으로 다 환산해봐. 당신 같지 않은 월급 그냥 거덜나. 24시간 붙어서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애 보고. 네가 집에서 게으르게 있을 수 있었던 거? 다 우리 엄마 덕분이야. 그러니까 멍청한 소리 좀 하지 마. 난 그래도 가족이라고 아량을 베풀었는데 고작 돌아오는 게 이딴 것뿐이야? 너도 눈이 있으면 이 식탁 꼴 좀 보고 말해. 너는 머리가 있으면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 그 머리는 다음에는 또 뭘 처먹을까 생각밖에 안 하지. 그리고 너는 뭐 얻은 거 하나 없는 것처럼 말하지 마. 꼬우면 장모님 데리고 나가던가. 무슨 빈대모녀도 아니고. 그래, 나갈 거야. 나랑 우리 엄마가 빈대면 넌 식충이야, 식충이. 나도 너 같은 밥벌레랑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이혼하자. 이게 객기 부리고 있네. 야, 너 장모님 데리고 나가면 갈 곳이나 있어? 너 혼자면 모를까. 장모님이 저 상태로 어디 가서 밥벌이나 하시겠냐고. 괜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어머, 우리 엄마가 일을 왜 해? 나나 우리 엄마나 아버지랑 같이 살면 돼. 이렇게 좁아 터진 집이 아니라 2배나 더 넓은 집으로. 맞습니다. 남편에게는 말을 안 했지만 어머니께서 유방암 수술 받기 전에 아버지께서 연락을 하셨었어요. 어머니와는 아예 연락을 안 하시던 아버지께서는 제게 어머니의 몸 상태와 수술 날짜를 전해 들으셔서 알고 계셨고 수술하기 전날 먼저 연락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게 당시 어머니의 상황을 전해 들은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께서 수술 후 회복하시고 나면 한 번 자리를 잡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죠. 어머니는 그때까지도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남아있으시기에 저는 최대한 조심해서 수술 후 회복을 한 어머니께 그 말을 전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처음에는 노발대발 하셨어요. 절대 안 본다고 하시면서 말도 꺼내지 마시래요. 하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고 제게 어머니를 잘 설득해 달라고 하셨고요. 저는 그 둘 사이에서 전원을 전하는 비둘기처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머니는 거의 한 달 동안 거절만 하시다가 끝내 한 번만 만나보시겠다고 마음을 돌리셨죠. 그렇게 만남이 성사된 자리에서 부모님께서는 얼굴을 마주하시고 한동안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시작은 아버지의 해묵은 사과로 시작이 됐어요. 미안해, 수정 엄마. 내가 옛날에 당신 속을 많이 섞여서 지금 당신이 이렇게 아픈 것 같아. 당신이 나한테 잘못했다는 걸 이제 알았어? 이렇게 나 다 아픈 후에야? 그래, 그래서 이제라도 당신한테 평생 사죄하면서 살고 싶어. 나도 혼자 20여 년 살면서 당신 빈자리 많이 느꼈고 그만큼 후회도 많이 했어. 내가 진짜 한심했지. 가족들 집에서 기다리는 것도 다 알면서 그랬으니까. 아는 사람이 그렇게 연락도 안 되고 받아도 집에 언제 온다 말도 없이 매일 그렇게 술을. 나 그래서 지금 금주한 지 1년이나 됐어.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에서 매일 금주일기를 쓰라고 해서 그거 쓴 지 1년째야, 1년째. 그래서 이렇게 당신 만날 용기가 생겼고. 수정 엄마, 제발 속는 셈 치고 나랑 다시 살아. 당신 이렇게 아프면서 얼마나 힘들었어. 수정이도 고생이고. 내가 우리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끼리 다시 살아보자고. 나도 당신도 혼자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잘 알잖아. 제발 잘 생각해봐. 생각지도 못한 사과였고 또 고백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적잖이 놀라셨고 저도 놀랐네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동안 묵은 상처가 바로 없어지지 않는 노릇이니 바로 대답을 안 하셨어요. 생각해 보겠다고만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는 어머니께 그동안 일하면서 돈도 많이 모았다고 휴대폰을 들어 통장 잔액을 확인시켜 주셨고 지금 사는 40평짜리 집도
전세가 아니고 자가로 마련했다고 눈물겨운 어필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밤낮을 고민하시다가 제게 "네 아버지 믿어도 될까?" 하는 말을 꺼내셨을 즈음에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뭐? 아버지? 아, 이제는 이혼한 장인어른한테 가겠다? 너 제정신이냐? 나나 우리 엄마가 여기 나가서 어딜 가든 네 알 바 아니고 어쨌든 이혼하자고. 평생 알아서 밥 챙겨 먹고 살아라, 이 식충아."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이혼을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코웃음을 치면서 "그래, 바라던 바라고" 했고요. 그날 저희 싸움을 목격한 어머니는 일단 아버지 댁으로 모셨습니다. 사는 곳이 달라지면서 어머니의 병원도 옮기고 또 병원 수속을 모두 아버지께서 하셨어요. 마치 사죄하면서 살겠다는 말을 지키겠다는 것처럼요. 저는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 꼴도 보기 싫은지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저는 애들과 함께 집에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냥 이혼으로만 끝내기엔 그 인간이 저희 어머니께 한 모욕적인 말과 행동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인간을 어떻게 할까 매일 일을 하고 애를 보고 또 변호사와 상담을 하면서 고민했는데 드디어 승리의 여신은 제게 은은하게 미소를 지어주더군요. 하루는 퇴근해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경비원 아저씨께서 제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그 집 차가 주차돼 있을 때 누가 살짝 긁고 간 걸 봤는데 그 자리에 못 잡았으니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라고 말이죠. 저도 남편도 차는 출퇴근용으로 안 써서 오래 주차장에 있었거든요. 저는 경비원 아저씨께 알았다고 하고 주차된 차로 갔습니다. 보니까 확실히 앞쪽 범퍼가 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블랙박스를 확인하는데 정확한 시간을 몰라서 집으로 유심 칩을 가져와서 확인을 했어요. 근데 거의 며칠 동안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을 차의 블랙박스에는 무수히도 많게 운전했을 때 영상이 찍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어제 밤까지 운전 중에 영상이 찍혀 있었고 저는 그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고야 말았습니다. 전날 밤 녹화된 영상의 내부 소음에서 남편의 목소리와 함께 의문의 여자가 대화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들은 서로를 자기라는 애칭으로 부르면서 아주 달달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겠어요? "자기야, 우리 집에는 또 언제 올 거야? 어차피 이혼하기로 했다며. 애 아빠 한 달 장기 출장이라서 집에도 없어. 나도 가고 싶지. 우리 지연이 집에 가서 둘만 오붓하게 있고 싶은데 혹시나 이혼 전에 들키면 복잡해지잖아. 위자료나 애들 양육권이나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이혼 다 마무리되고 그 여자 집에서 쫓아내면 우리 자기가 우리 집으로 놀러 오세요." 조심하려면 머리를 좀 썼어야죠. 둘이 함께 쓰는 차에 블랙박스 백업도 안 하다니. 모질한 지능에 동정심마저 들었어요. 이 인간이 저 몰래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더라고요. 심지어 이 지연이라고 불린 여자는 저도 알고 있는 여자였고요. 이 여자는 남편이 일하는 방송국 소품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남편과 함께 일해서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신혼집 집들이에도 초대했던 여자였어요. 유부녀의 같은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니 간이 배 밖으로 나오다 못해 가출한 정도 아닌가요? 저도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한 후에 제 휴대폰으로 보냈고 한동안 이걸 어떻게 써먹을까 생각을 했네요. 이혼 소송에 써먹는 건 물론이고 이 인간을 제대로 망신을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하루 종일 같이 일하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처형식을 하자고 말이죠. 남편은 저와 한판 한 후로 일주일에 2번 정도 집에 들어왔거든요. 들어와봤자 서로 쳐다도 안 보고 남편은 잠만 자고 갈아입을 옷만 챙겨서 나갔지만은요. 제가 계획을 끝낸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는 척도 안 하고 씻고 바로 잘 준비를 하더군요.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애들은 아버지 댁으로 먼저 보내놓은 상태였고 저는 남편이 거실에서 잠에 들고 3시간 정도 흐른 후에 조심히 방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세상 모르고 잠든 남편의 옆 충전기에 꽂힌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조심스럽게 남편의 엄지로 휴대폰 화면 잠금을 풀고 후다닥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우선적으로 그 여자와의 문자 대화 내용부터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것들 대화 내용으로만 보면 거의 1년이 넘게 만나왔더라고요. 믿어지시나요? 제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도 이 짓들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침착하게 그 대화 내용도 모두 캡처를 했습니다. 휴대폰에 둘이 함께 찍은 사진들도 모두 확인을 했고 제 휴대폰 속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을 남편 휴대폰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남편이 일하는 방송국 관계자들이 20명 정도 모여있는 단체 문자방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여자도 그 방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저는 밤중에 잠잠한 그 단체 문자방에 핵폭탄을 터뜨렸어요. 폭탄이긴 하지만 희생자는 단 둘일 거고요. 저는 그 단체 문자방에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불륜 증거들을 풀었어요. 블랙박스 영상부터 문자 내용, 둘이서 찍은 사진까지 남편의 휴대폰으로 한 지시기에 발신자는 모두 남편의 이름이었죠. 남들이 보기에 남편 스스로 본인의 불륜 사실을 다 고백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새벽 3시가 다 된 시간이라서 문자를 읽는 사람이 없었지만 아마 아침이 되면 난리가 날 터였어요. 저는 혹시나 남편이 일찍 일어나서 모든 사람들이 증거들을 확인하기 전에 문자 내용을 지울까 휴대폰을 꺼놓기도 했어요. 남편이 최대한 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게 손을 쓴 거죠. 그날 아침 풍경이 어땠을까요? 제가 일찍 일어나서 씻고 나와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거실에서 마치 동물이 얻어맞은 것 같은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쿵쿵쿵 발소리가 들리더니 남편이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방금 일어나서 엉망이 몰골로 남편은 얼굴이 빨개져서 제게 따지기 시작했죠. 이게 뭐야? 이거 네가 그랬지? 네가 그랬지? 뭘? 제대로 말을 해. 모질한 거 티내지 말고. 이거 단체 문자방에 이 사진이랑 동영상. 아, 그거? 내가 그랬어. 이래서 머리 나쁘고 게으르면 바람도 못 피운다니까. 블랙박스 영상이나 문자 사진도 미리미리 지워놨으면 안 걸렸을 텐데. 너 나 죽이려고 작정했냐? 너 어쩌려고 이래?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너 내가 고소할 거야. 해. 억울하면 해야지. 누가 말려? 해봤자 명예훼손밖에 더 있겠어? 어차피 합의금이나 벌금이 나와도 나도 너한테 외도 증거까지 입증해서 이혼 소송할 거고 그 지은이라는 네 자기한테도 상간녀 소송할 거니까 그렇게 돌려막으면 되지. 안 그래? 그러니까 나 걱정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 어차피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잖아. 하고 싶은 말도 가리지 않고 막 하다가 나랑 우리 엄마 모욕하고 기만한 대가 치른다고 생각해라, 이 자식아. 후회할 거라고 발광을 하는 남편을 모른 척하고 저는 그래도 유유히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남편의 휴대폰이 충격적인 고백으로 시끄러울 때 제 휴대폰도 시끄럽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이 종종 집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끌고 오기도 했고 저도 그 모임에 따라가 안면을 트고 친해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안부 연락이 왔거든요. 나중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남편과 그 여자가 사내 불륜 때문에 방송사 안에서 난리가 났다는 소식을 들을 수도 있었죠. 저는 끝까지 고소한다는 남편의 협박을 무시하고 묵묵하게 이혼 소송 과정을 밟았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외도 증거도 넘겨받아서 소장을 새로 썼고 원래도 구질구질했던 이혼이 더욱더 지저분해지고 말았죠. 하지만 지저분해진 만큼 저는 제가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물론 면접 교섭권이 있기는 했지만 남편이 이혼 소송 도중에 방송사에서 공고사직당해 퇴사해서 제가 단독 입양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전 남편은 그 여자의 배우자에게 상간남 소송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제가 커져서 권고 사직까지 간 거고요. 물론 저 또한 그 여자에게도 상간녀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불륜 저지른 인간들이 똑같이 소송을 당해 털렸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어찌나 통쾌하던지요. 딱 받을 만한 벌을 받게 된 거죠. 직업도 잃고 돈도 잃고 가족까지 잃었으니 본인들이 불륜을 하면서 걸었던 모든 걸 다 잃은 겁니다. 저는 이혼 과정 막바지와 이혼하고 나서 몇 달은 아버지 댁에서 신세를 졌습니다. 경기도이긴 했지만 회사에서 멀지도 않았고 또 이혼 후 정신이 없을 때 애들까지 다 볼 수 없어서 어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혼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집을 구해서 애들과 함께 셋이서 살고 있고요. 근데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못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게 뭔 줄 아시나요? 전 남편이 면접 교섭권으로 애들을 만나면서 종종 제게 불쾌하게도 재결합 의지를 보인다는 겁니다. 몇 달 전부터 애들 문제로 연락을 해서 적당히 상대를 해줬는데 갑자기 나 지은이랑 헤어진 지 반년이나 지났어. 라는 궁금하지도 않고 전혀 알고 싶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쩌라고? 애들 얘기 말고는 나한테 꺼내지 마. 그냥 듣기만 해도 역겨우니까. 라고 말하니 별말 안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정신이 아찔합니다. 그 인간이 지 혼자서라도 저와의 재결합을 상상하는 것 자체만으로 치가 떨리다 못해 몸에서 지진이 날 것 같네요. 앞으로 한 번 더 그런 개수작을 보인다면 양육비 안 보내도 좋고 아예 지금까지 보낸 것도 돌려줄 테니 평생 연락을 끊자고 하려고요. 인간은 왜 후회할 짓을 하는 걸까요? 물론 인간이 완벽하지 않은 존재이기에 인간적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뭔가요? 지 혼자 북치고 장구치다가 다 잃고 후회하는 꼴이라니. 저도 과거에 그 인간과 결혼했다는 후회할 짓을 하긴 했지만 그 인간과 다른 점은 바로 2번 다시 그 짓을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냥 쳐다도 보지 않을 거예요. 제 인생과 제 가족의 인생을 걸고 100% 보장되지 않는 미래에 희망을 걸지 않으려고요. 그저 제 아이들과 새롭게 시작을 하신 저희 부모님만 바라보면서 안정적인 일상에 감사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후련하게 다 쏟아내고 보니 거의 5년이 되는 여정이 좀 짧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런 만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속 시원하게 싹 다 잊을 수 있겠죠. 제가 식충이 하나에게 저당 잡힐 뻔한 인생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락하고 안정적인 일상에서 행복을 가득 누리면서 사시길 바랍니다.